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홍경식 한길 리서치 소장,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게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그동안 이제 수사 주체로서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서 받아서 그걸 기소 여부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법원이 또 검찰이 수사를 별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원의 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이 지금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하는 그 지금 현재 그 자체는 지금 이제 법원에서 앞으로 검찰이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이제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고 불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 수사 약 1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과 공소 제기 요구서를 그냥 받아서 이 부분만 가지고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소를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석방하고 난 뒤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또 수사를 보강해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완성하는 그런 절차를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오늘 오전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광재 위원장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27일 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검찰총장이 오늘 검사장 회의를 가졌는데 최종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총장에게 일임하겠다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저는 결국 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검찰에서 지난 김용현 국방장관 등 10명을 이미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다 구속을 했잖아요. 네. 일관성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공수처의 수사에 윤석열 씨가 임하질 않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헌재에 와서 결국 주요 발언을 보게 되면 결국 국무회의에 부서가 없었다는 점. 또 하나는 체포해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소명이 못한 게 다 전 납득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네.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광윤 수사님, 이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방금 이광재 위원장 말씀대로 만약 구속 기소를 하면 윤 대통령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앞으로 일정 어떤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1차 구속기한은 내일 자정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빠르면 오늘 중에 적어도 내일 중에는 기소가 되어야 구속 상태가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종범들은 다 10여 명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소 중이거나. 그런데 그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지금 형법상 용어가 수괴가 아니고 우두머리라 돼 있죠.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한다거나 기소를 미룬다면 안 그래도 검경의 그 수사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말의 걱정이나 회의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국민들께서 굉장히 정서적 반발심 이런 게 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어떠한 형태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한 템포를 더 늦춘다고 해서 수사에 응할지 그리고 그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될 수 있을지 그래서 수사에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관측이라면 검찰이 이번 구속기한을 그냥 넘기고 일단 풀어주었다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은 저는 극히 희박하다. 네.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는 검찰의 최종 방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게 공수처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수처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난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여권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공수처가 실질적인 수사 역량과 능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미 이 부분을 검찰 수사에 맡겨놨으면 이렇게 사법체계의 혼란과 그리고 국민적 이런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공수처 법에 뭐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첩받을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 이강윤 소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미 검찰에서 수사한 그러니까 계엄군 살인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 수사가 끝나버렸죠. 네. 근데 공수처는 수사 역량과 능력 처음부터 이 혼란을 빚었어요. 공수처가 이 수사 주체가 되는 게 끝까지 지금 현재 심판을 받고 있는 지금 윤석열 피소추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변호인청과 함께 공수처는 수사 불법 부당한 수사 주체다. 네. 거기에 내가 수사를 응할 수 없는 것이고 그곳에서 받은 쉽게 말하면 불법으로 받은 그 영장을 집행하여서 자신이 인신이 구속돼 있지만은 나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자체를 갖다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는 입장보다는 사법 체계의 혼란을 가져온 이 공수처 수사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도 피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로 이렇게 검찰이 마무리해라 그런 입장인 것이죠. 네. 홍영식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큰데요. 최근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 진영의 전략은 하나는 법리적 대응인 것 같고 하나는 국민 여론 이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자의 지지율이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45% 전후 이렇게 나오고 부정적인 평가가 한 50% 전후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 정도의 지지율은 실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런 지지율이 잘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신감을 갖는 것 같고, 근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순수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순수 지지율과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어떻게 대전할까에 대한 어떤 그런 데 대한 우려,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그 실책 이런 것이 합해진 지지율입니다. 그러나 네.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이 45%가 나오니 충분히 정치적 힘은 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진영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호소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이광재 위원장님,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을 놓고 여야는 뭐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권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결과라면서 대통령을 석방해 불구속 수사라고 주장을 했고, 야권은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이 인정된 것이다. 구속기한 내에 기소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여전히 12.3 쿠데타는 진행 중이다. 이런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현 정치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12.3 그 불법 계엄은 잘못됐다는 건 국민들 70%가 다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각도를 달리 보면 미국 국무부의 시각을 한번 보면요. 국회에서 탄핵을 이루어졌을 때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 한남동에서 버티다가 결국 구속됐을 때 미국 국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의 헌법 수호 내력에 감사한다. 이 얘기는 결국 불법 계엄이었고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원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잊어버려라. 이제 경제나 안보를 챙겨야 된다. 빨리 잊고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네.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예.
최근 탄핵 심판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은 머리카락이 희끗한데 단정한 뭐 이대팔이라고 하던가요? 가르마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이게 특혜 아니냐? 일각에서는 뭐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뭐 13 비상계엄 이후에 며칠 만에 그냥 그 검찰에 의해서 구속 수감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달이 훨씬 지나고 나면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머리 염색이 다 빠지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뭐 옆에 정도만 지금 흰머리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심판을 받고 있는 피소추인의 입장이고 또 뭐 공수처나 또 검찰에 의해서 내란죄 뭐 이런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또 현재 탄핵 심판 나와서 이제 피소추인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뭐 증언을 하고 또 뭐 진술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볼상사나운 그런 뭐 수위를 잃고 또 머리가 흥크러진 그런 모습보다는 탄핵 심판 결정이 나기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좀 이해를 하고 네. 넘어가 주는 게 난 좋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군이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 핵심 인사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배치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 측은 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이런 뭐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부하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택시기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대통령이라면은 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좀 떳떳해야 되는데 너무 비참하다라는 말씀하시던데 이건 방첩사령관뿐만 아니고 수도방위 사령관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의 국회의원을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네. 의결 정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심지어는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의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나 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네. 이건 뭐 이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보는 그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택시 운전기사님의 말씀처럼 좀 당당해라. 라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네. 홍 소장님, 설 밥상 민심 여기에 안 해볼 수 없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재 지금 정당 지지도가 40% 가까이 나오지만 이게 보수 가표집 등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중도층 외면 확장 없이는 선거에서의 승리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 여권의 지지율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권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올라서 민주당과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수 과표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수 과표집은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박근혜 정부 이후 지금까지 줄곧 진보가 보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때는 진보 쪽에서 그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야기였고 네. 그 기간 중에 진보가 좀 더 많았던 시점은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그때는 좀 시간이 길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12월 달에 잠시 진보가 좀 더 많았을 뿐이고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진보보다도 보수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 두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다음 차기 정권에 대해서도 보면은 정권 재창출이냐 여부를 물어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보수와 진보가 다시 대선을 치르면은 5대5 경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보수가 진보보다 좀 많은데 현재 중도 쪽에 가보면은 중도가 어떤 이슈든 민주당 쪽의 이슈가에 대한 동의율이 보수 쪽에 대한 그 동의율보다도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좀 더
진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가 지금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보수 쪽에서 놓고 본다면은 현 시점에 되고 과거 선거와 마찬가지로 보수 결집만으로는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는 이길 수가 없다. 더더욱이나 중도 쪽에다 6대 4, 7대 3 정도 비율로 현재도 민주당 쪽의 주장에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가 보수의 결집만으로 지금 앞으로 선거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광윤 소장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각각 뭐 해석을 달리하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은 강성 보수 또는 극우 성향 강성 보수 분들의 발언 욕구, 응답 욕구가 최고조에 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4년간 매주 여론조사를 쭉 해본 경험에 쌓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보면 방금 홍 소장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 분들이 진보 성향보다는 인구 사람 숫자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제법 나는데 내란이라는 경천 동지할 사건의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여론 흐름이 저렇게까지 가고 있지는 않지만 강성 보수 분들의 결집이 훨씬 빨리 그리고 강하게 지금 이루어졌다. 네. 저는 결집이 이루어질 때는 위기감에 의한 결집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희망이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한번 모여보자라는 결집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위기감에 의한 결집의 강도나 속도에서는 훨씬 빠르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 국면인 것 같고요. 네. 합리성이나 상식, 공정, 법치 이런 거를 중시하는 그런 시민들 또는 중도층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보수 분들의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선뜻 동의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국민의힘이 설 명절 직후부터 당 차원에서 반 이재명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예. 결국 이 대표 때리기가 중도 외연 확장에 효과적이다 이런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지난 총선 결과를 지켜봤잖아요. 예. 이 전략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생각은 국면마다 계속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자체는 국민들의 이미 판단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까지 했고 앞으로 헌재 심판과 또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이제 판단만 남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련의 뭐 여론조사 내용도 좀 전에 하셨습니다만 일련의 이런 사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타협 없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통치 권력과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국민들이 이 설 명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같은 통치권 행위지만은 저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느냐. 그 기저 그 배경에는 입법 폭주 그리고 탄핵 남발 그리고 일방적 예산 폭거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이 어려운 그런 입법 권력이 지금 현재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인식이 이만큼 확대됐기 때문에 가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네. 그 중심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난 4월 달에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런 170석이 넘는 거대 입법 권력을 부여한 것은 이런 한마디로 국가 운영의 입법 권력에 작동되는 걸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존 지지층을 위해서는 윤상현 의원 등의 강경 발언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광윤 소장님 네. 여론 전문가로서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 민심을 종합적으로 살피자면 그러한 견해는 민심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갖고 있는데요. 현재 국힘의 강성 지지자, 극우 성향의 강성 지지자들의 발언이 세게 잡히고 이러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탄핵 반대 라인에 묶어두고자 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실권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 전선으로부터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을 분열시키거나 이탈시키지 않도록 제어하고 잡아보려는 의지가 강하게 발동되고 그게 강한 응답률로 나오고 그게 수치로 집계가 돼서 보도가 되고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잠깐 언론의 주목도가 조금 약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도 각 조사들의 원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면 중도층이라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응답한 분들에게서는 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제가 낱낱이 이 조사를 다 검명하면 일일이 개요를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점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하자면 1.5배 내지 한 1.8배 정도로 민주당이 조금 앞서고 이 내란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명백한 인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서부지법 폭동 난동 사태에서도 윤상현 의원이 했던 말 등이 스팟으로 이렇게 녹음이 나가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민주질서와 법치를 명백히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고요. 그 네. 부분에 대한 정치적, 정서적 반감은 이미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 등 류의 그런 강성 발언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된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흰지 검은지 언급하면서 실용주의와 성장 담론을 강조했습니다. 평소에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이 의원께서 늘 강조하는 대목인데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층 포석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이 뒤따르던데요. 네. 저는 민주당이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반도체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반도체법은 좀 과감하게 통과시키고 다만 주 52시간 문제 부분은 다시 한번 선진화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반도체법이 통과돼야 우리가 먹고 살게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는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R&D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약을 받지 않거든요. 네. 더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봉 1억 5천 이상이면은 근로시간 제약을 안 받거든요. 그럼 네.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민주당의 힘 있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이 250조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법안 중에 산업은행에 자본금을 10조 원을 늘리는 게 있으면 100조 원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과감한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보다 분명한 노력.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만남과 또는 연락을 예고하고 있는 이때 그러면 평화는 어떻게 지킬 거며 우리가 북한 핵을 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보를 어떻게 할 건지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국민이 믿을 만한 모습을 가져가면 저는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거고 중산층이 원하는 거 아닐까. 좀 네.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네. 홍영시 소장님, 이재명 대표의 민생행보 성장 담론에 여론은 어떻게 반영할까요? 성장 담론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꺼낼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성장 동력 이거는 정책인데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여져요. 현재 민주당이 지지율이 주춤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추월하는 이런 조짐을 보이는 원인을 보면은 성장 동력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을 유린했다는 지적을 받듯이 그 이후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대응도 법치를 벗어나고 있다. 또는 이 지금 당내 민주적인 어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것을 민주당이 허용을 하지 않는다. 카톡 여론조사, 고발 논쟁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안이나 어떤 대책 없이 민생 행보를 한다고 해서 현재 지지율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 이래 보여집니다. 네. 이광현 소장님, 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 여야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독주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던데요. 네.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수록 변동의 여지는 조금씩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번에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사람을 쭉 불러주면은 여당은 복수의 후보군이 여럿 산재한 형편인 것 반해서 야당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쪽으로 거의 뭐 현재까지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단일 후보 상태에 좀 가깝다고 봐져요. 네. 더군다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지금 수감돼 있고 하니까. 그런데 처음에 내란 대 국민, 내란과 비상계엄을 주동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룹과 국민 이렇게 나뉘었을 때는 여론의 지형 차이가 현격했지만 이게 대선의 1대1 구도로 가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서 물으면 보수 대 진보 또는 여대 야, 지금 우리는 뭐 공고한 양당 체제니까 결국은 국힘 대 민주당의 대결로 환원되어 가는 조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자로 물어봤을 때와 1대1을 붙였을 때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제목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잠시의 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편에서는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이건 좀 엄정하게 나누어서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시민층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있다고 여론조사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대선 일정이 잡히고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가고 양당이 후보 결정전에 들어가면 지난 2022년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의 맞대결 형식으로 갈 두 당이 분열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네. 이런 예측이 지금으로선 가능하겠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여권 대선 주자들 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층 결집의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여권의 대선판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시적 현상은 아닐 듯해 보입니다. 네. 이 김문수 후보 장관의 등장은 현재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이런 어떤 컨셉으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지하는 그 층들을 분석을 해보면 특히 강성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탄핵 전국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될 경우는 이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권 내 다른 후보들이 대항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당내 경선은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본선에 가서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김문수 장관은 국민의힘 보수층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일단 선점해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여권 잠룡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대권 출마 의사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여권 주자들이 윤 대통령의 관계 설정 향후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헌재에서 피소추인으로 지금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조기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활동하는 데는 분명히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네. 일정 부분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좀 이런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함께 엄청난 지금 현재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도 되려 국민의힘이 이 사태 이전보다도 이렇게 정당 지지율을 높게 나오는 것은 조기 대선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당히 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검찰에서 기소 시점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자유우파적 입장은 대통령 구속 체포를 이제 막아내고 또 공수처 불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그걸 부정한 입장이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중도 확장론에 이제 더 무게를 둔 그런 당의 스탠스나 또 우리 후보들의 입장들이 이제 네.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뭐 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재 위원장도 차기 대선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세요? 네. 여야 대선 주자들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현재 판세에서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면 반성을 하잖아요. 네.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반대되는 저는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치를 아는 사람, 좀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걸 좀 그만둘 사람. 또 하나는 아마 많은 기업인들의 내년 올해 아마 흑자가 나는 기업 예상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경제를 아는 비전이 있는 사람, 국가 비전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미중 일러와 정말 대등하게 협상하고 우리의 국익을 트럼프처럼 챙길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는 현재 윤석열 씨에 대한 정반대의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서 이 지긋지긋한 정치를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국민들의 절실한 마음일 거다. 네. 제가 어제 어떤 분들을 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대통령이 참 저 일은 잘했다. 그런 대통령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거다. 너무 지쳐 계십니다. 국민들은. 그럼 여야 주자들 중에서요. 본인을 포함해서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옆에 좀 전에 실장님께서 잘 짚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일정 부분 지금 국민들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계속 정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체제만 민주당이 계속 고집한다면은 절대 민주당의 미래 희망 없을 겁니다. 네. 그럼 옆에 계신 저는 좀 이광재 위원장이라든지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김동연 지사라든지 그런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그러니까 합리성과 또 제1야당이지만 제1야당답게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정치력과 또 야당다운 어떤 포용력도 있어야 되는데 네. 작년 4월 그 압도적인 일당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만들어줬지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당의 모습은 이재명 대표 자신의 사부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국회가 된 것이고 그 국회는 전쟁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네. 여기다가 다시 민주당에게 그런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에게 다시 대통령 권력까지 부여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홍 소장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독주 속에 이제 앞서 두 분 말씀 있었습니다만 비명계 움직임 또 서서히 보입니다. 이 대표 앞서 말씀하셨듯이 성장 담론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 대선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 같고 경쟁자가 그 독주 체제를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가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성장 담론 이야기를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깨는 거는 경쟁자가 깨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 달렸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본인에 달렸다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문제에 달려 있는데 하나는 사법 리스크, 2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과 더불어 두 번째는 국민의힘 경쟁자와 대결해서 우위를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 전 여론조사에서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특히 1대1 가상 대결에서 보면은 흔들리는 조짐이 나옵니다. 네. 여야 여러 명 복수 지지율도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한 30% 내외를 앞서고 김문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대 초반 이래 나오지만 유심히 들여다 보면은 그 조사들이 보면은 민주당 후보보다도 국민의힘 후보를 더 많이 넣어놨고 2, 3, 4, 5등은 전부 다 국민의힘이에요. 2, 3, 4, 5를 합해버리면은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광유 소장님 시각이 궁금합니다. 현재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지지율 압도적 1위인데 부도의 어떤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나오는 여권, 야권 각 후보들의 합을 합치면 어디가 좀 우세하다. 이것은 시기상조일 뿐더러 앞으로 변동 요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참고 자료만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본격적인 대선에 들어가고 여야 후보가 어떤 대결 구도로 짜여지느냐. 여야가 1대1로 나오고 나머지 한 제3, 4당쯤에서 한 사람쯤 나오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 즉 2022년에 치러졌던 대선처럼 다시 된다면 내란 비상계엄 내란 혐의라는 게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양 극단의 결집, 고정 지지층의 결집은 다시 한번 확실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인데 네. 아무래도 내란의 영향력, 자장력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들으면 좀 억울해할 대목은 있겠지만 본인에게 늘 따라다니는 게 사법 리스크하고 이른바 비호감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가지는 근데 유감스럽게도 새로운 팩터, 새로운 요소는 아니죠. 몇 년 전부터 계속 따라왔던 것이고 상대가 누구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남겨진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및 최종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시점과 대선 시기에 따라서는 전국 불안 요소로 상당히 작용할 수도 있겠다. 네. 이게 다음번까지 2월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 물음도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태 대표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선의 핵심 이슈는 뭐가 될 것으로 보세요? 여야 어떤 점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개헌 문제. 그러니까 다음 이제 앞으로 3년 4개월 이후에 치러질 이제 총선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서 결론은 대통령의 임기가 뭐 단축되는 그런 결심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 권력을 야당에게 많이 부여했는데 네. 그 입법 권력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된 민주당 체제면은 이렇게 더 큰 혼란으로 가더라. 이걸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여실없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만일 조기 대선판이 만들어진다면은 거구적 극자적 어떤 그런 양극단의 흔히 말하는 진영 팬덤 정치를 청산하는 그 목소리가 아주 세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다면은 이제 중도 무당층의 그런 목소리를 더욱더 크게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이 이번 대선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대선의 핵심 이슈는 이 지금 현재 너무 권력 한쪽이 치중될 수 있고 집중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후보로서의 자기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네. 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마 개헌 담론이 제일 중요할 거다.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총선 전에도 이제 그 같은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중도 확장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결과는 이제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났고 예. 앞서 이제 이재호 이사장도 말씀하셨습니다. 임기 단축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1년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점이 부각되잖아요. 아무래도 총선에 맞추면은 3년은 넘게 할 수 있죠. 총선에 맞추는 맞추면. 걸로 예를 예. 들면 지방선거가 국회의원과 예. 네. 그렇게 하고 아마 그럴 때면은 대통령 권력을 산염 중임제로 갈지 뭐 지금 이미 대한민국 헌법제도 이 내각제가 가미된 헌법이거든요. 네. 이 체제하에서 다시 그럼 뭐 국회 해상권을 포함한 어떤 이런 과도한 또 입법 권력이 지금 문제가 됐을 때 그 수단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네. 이런 게 이제 개헌에서 담아내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광재 위원장님, 앞서 이제 정치, 경제 어떤 인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개헌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참 매 정권마다 얘기가 나왔다가 사그라지기도 했는데 지금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이번에 결국은 이 불법 계엄은 정치 IMF를 불러왔거든요. 네.
결국 51대 49의 이 피투성이의 이런 정치를 끝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탄 이 불법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70%쯤 되잖아요. 네. 이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한쪽을 일방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국민적 컨센서스는 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51대 49가 아니고 7대 3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정치혁명을 이뤄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헌이 필요한 거를 저는 이번에 합의할 건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부칙에 넣어서 다음번 대통령이 해도 좋다. 네. 이번에 합의할 건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국민이 이런 피투성이 정치를 이제는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점점 더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없이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정치를 바로잡지 않고는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개헌 문제가 이 핵심 이슈가 될지 대선판 이번 어떻게 보세요? 논리적으로 봐서 이 개헌 문제는 변수가 안 되겠죠. 개헌 여부가 결정나고 선거를 치르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때 되면 탄핵이 이루어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탄핵 관련 변수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과정에서 발생했는 것들, 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정선거가 없더라도 논란이 되는 뭐 중국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밝혀질지, 그 다음에 탄핵을 가져오게 되는 민주적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영향, 뭐 이런 것들의 변수가 하나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법 리스크, 재판 결과가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세계 정세가 냉전 이후 수십 년 만에 큰 변동 과정에 있습니다. 안보 경제적 차원에도 국제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에서 이거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잃고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 그런 역량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광현 소장께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조기 대선에서 개헌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슈가 되어야 한다라는 여론은 점점 커질 것 같고요. 사생결단식 양당제의 폐해를 너무 많이 목격해오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옷을 벗어야 한다라는 국민적 컨센서스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번 대선 때 각 주요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명백한 입장 정도는 분명히 밝히고 국민적 동의와 일정 부분의 간접 심판이라도 하더라도 그런 것쯤은 충분히 받아야 한다라는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선 1년 후면 지방선거가 또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정치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개헌 문제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이번 네. 대선 때 중요한 고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